제시네스 그룹의 최종 면접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인재개발이사 박태수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 거울 앞에 섰다. 60대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선발된 신입사원들에게서 그는 일관성 없는 거칠애와 공허한 야망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박태수는 단정하게 다려진 고급 수트 대신 낡고 냄새나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그의 신분은 잠시 김씨라는 이름의 용역 직원으로 바뀌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최종 면접장에서 지원자들의 본질적인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서류와 스펙, 면접 기술로는 결코 걸러낼 수 없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존중과 오만함을 그의 투명한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치밀한 심리 실험이었다. 그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면접 대기실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제시네스 그룹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좋은 시계와 잘 다듬어진 태도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냉정한 경쟁심이 깃들어 있었다. 박태수는 일부러 복도의 가장 좁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서 청소 카트를 멈추고 바닥에 미세한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느렸고 카트는 통로를 거의 막아섰다. 지원자들은 그의 존재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들의 시선은 청소 카트 위를 맴돌 뿐 그 카트를 밀고 있는 노인에게는 단 한 번도 머물지 않았다. 어떤 지원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청소 카트를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기도 했고 또 다른 지원자는 노인에게 등을 돌린 채 동료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박태수에게는 조직 내에서 그들이 가지게 될 권력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박태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의 논리는 훌륭했고 지식은 깊었지만 대화 속에는 동료나 하급자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효율성과 목표 달성만이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자신이 수십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회사의 가치관이 바로 이 면접 복도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며 쓰라린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 획일화된 선발 시스템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제시네스 그룹의 미래는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오만함에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청소를 마친 박태수는 청소도구함 구석에 숨겨둔 낡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메모장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굵고 단호한 필체로 인재의 조건 겉모습을 벗겨낸 태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구는 30년 전 제시네스 그룹의 창업주이자 박태수의 스승이었던 회장이 그에게 건넨 가르침이었다. 그때 회장 역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청소하며 그에게 이 말을 전했었다. 박태수는 자신이 지금 스승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이 면접장에서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낡은 유니폼 아래에서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최종 면접 시작 30분 전으로 흘렀다. 복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원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상 답변을 암기하거나 자세를 가다듬으며 면접관들에게 보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박태수는 청소 카트를 밀고 면접장 입구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면접관들이 오가는 중요한 통로였기에 이곳은 지원자들이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방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역이었다. 박태수는 카트를 일부러 통로 중앙에서 멈추고 바닥에 엎질러진 미세한 물기를 닦는 신용을 했다. 그의 행동은 통로를 거의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곧이어 면접 순서를 기다리던 3명의 지원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첫 번째 지원자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노인에게 저기요, 비켜주세요라고 짧고 무례하게 명령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카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을 비집고 지나가려다 박태수의 팔에 부딪히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세 번째 지원자 이도윤.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다른 지원자들에게서 보기 힘든 차분함과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이도윤은 박태수와 카트 앞에 섰다. 그는 다른 지원자들처럼 짜증을 내거나 비집고 지나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도윤은 자신의 시선을 박태수에게 맞추고 아주 미세하게 몸을 뒤로 물렸다. 그는 자신의 이동 동선을 멈추고 청소 카트가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양쪽 벽면 가까이로 몸을 붙여 통로를 스스로 넓혀주는 행동을 취했다. 이도윤의 행동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선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통찰력의 발현이었다. 이도윤의 독백은 이러했다. 지금은 면접 직전, 이 복도는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 청소부의 업무가 면접 진행에 미세한 방해라도 된다면 그것은 이 회사의 품격과 시스템에 오점을 남긴다. 그렇다면 면접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상황이다. 이도윤은 청소부의 업무를 우선시함으로써 자신이 곧 회사의 환경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무언의 행동으로 증명했다. 박태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조용히 이도윤을 올려다보았다. 이도윤의 눈빛에는 그를 얕보는 기색이나 과장된 선의의 표정이 전혀 없었다. 오직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재빨리 물기를 닦고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이도윤은 박태수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무언의 인사를 전했다. 청소부 복장으로 대기실 복도의 구석으로 물러난 박태수는 자신의 낡은 메모장에 이도윤의 이름과 멈춤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다. 수많은 지원자 중 오직 이도윤만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조급함을 내려놓은 채 청소부라는 가장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통로를 양보하는 멈춤을 선택했다. 박태수는 이도윤이 보여준 이단 몇 초의 행동이 그가 가진 모든 스펙과 경력보다 수백 배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인재의 조건임을 확신했다. 박태수는 유니폼을 벗을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이도윤과의 면접 심리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했다. 몇 분 후 박태수는 청소부 김 씨의 낡은 유니폼을 벗고 제시네스 그룹 인재개발이사라는 본래의 직책을 상징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최종 면접장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마지막 지원자 이도윤이 앉아 있었다. 이도윤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분함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면접은 형식적인 질문들로 시작되었지만 박태수는 이미 이도윤에게 던질 결정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다른 면접관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도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조용히 질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심리적 압박이 실려 있었다. 이도윤 씨, 면접장으로 오는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든 용역 직원에게 통로를 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청소부를 불편해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도윤 씨는 왜 자신의 중요한 면접 직전에 시간을 낭비하며 통로를 비켜주는 멈춤을 선택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단순한 친절함이나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원자로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 기저에 깔린 진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면접장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침묵에 잠겼다. 다른 면접관들은 박 이사의 예기치 않은 질문에 당황했지만 박 이사의 눈빛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이도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박태수의 질문을 깊이 숙고했다. 그는 청소부가 면접관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미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이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의 답변은 마치 잘 짜인 산문처럼 논리적이었고 진솔함과 전략적 통찰이 교차했다. 이사님,
저는 그 행동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망하는 회사의 직원이신 청소부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 때문입니다. 제시네스 그룹은 청소하시는 분의 노고 없이는 단 하루도 품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화려함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지탱하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진 곳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이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 더 중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그분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이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첫 번째 답변만으로도 이미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었지만 박태수는 그의 눈빛에서 두 번째 이유가 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회사의 시스템과 면접 상황에 대한 맥락적 판단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최종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청소부님의 업무를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면접 중 외부 환경 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부님의 업무가 면접보다 더 중요한, 혹은 면접관들이 감히 제지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곧 매우 중요한 손님이나 인사가 올 것이며 청소부님은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짧은 조급함으로 그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이 회사의 중요한 순간을 훼손하는 직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중요성에 대한 존중으로 통로를 비켜드렸습니다. 이도윤의 답변은 면접관들, 특히 박태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도윤은 단순히 청소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이면에 깔린 조직의 우선순위와 잠재적인 의미까지 꿰뚫어 본 것이다. 그의 겸손한 행동 뒤에는 회사의 조직 문화와 우선순위를 읽어내는 냉철한 전략적 사고가 숨어 있었다. 박태수는 그의 내면에서 투명한 심사관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인재의 빛을 보았다. 면접은 끝났지만 박태수의 심리전은 이제 이도윤을 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막을 열었다. 이도윤은 최종 면접을 통과하여 제시네스 그룹 전략기획실에 입사했다. 그의 면접 비화, 특히 박태수 이사가 청소부로 변장했던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박태수는 이도윤을 공식적으로 특별 채용하거나 스카우트하지 않았다. 그는 이도윤이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내에서 자력으로 인정받고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박태수의 계획은 이도윤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빛을 발하도록 돕는 그림자 후원이었다. 이도윤은 입사 후 첫 프로젝트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지만 관행과 고위 임원들의 견제에 부딪히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그의 책상에는 밤샘 작업의 흔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 씨라는 이름의 청소부가 이도윤의 주변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소부 김 씨는 이도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명확한 해결책 대신 늘 은유적이거나 이도윤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미묘한 조언을 던졌다. 어느 날 이도윤이 프로젝트 데이터의 핵심적인 오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였다. 밤늦게 사무실을 청소하던 김 씨가 이도윤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이 너무 완벽한 현재만 보려 하는구먼. 큰 나무는 뿌리부터 보아야 하는 법인데. 이도윤은 이 알 수 없는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상황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김 씨의 말에서 뿌리라는 단어에 집중했고 프로젝트 데이터의 현재 상태만 분석하던 시야를 넓혀 그룹이 해당 사업을 시작했던 20년 전의 초기 데이터를 뒤져보았다. 놀랍게도 그 초기 데이터에는 현재 이도윤이 찾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었다. 또 다른 날
이도윤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김 씨는 그의 책상에 실수로 떨어뜨린 듯한 낡은 기록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제시네스 그룹 창립 초기 핵심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담긴 내부 보고서의 복사본이었다. 그 보고서에는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방법 대신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과 상대방의 명분을 존중하며 이끄는 설득의 기술에 대한 창업주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도윤은 그 기록물을 통해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식적인 충돌 대신 우회적인 설득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도윤은 청소부 김 씨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언자이자 정보의 원천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도윤은 김 씨의 지혜가 그룹의 공식적인 지식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깊이와 통찰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태수 이사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이도윤이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지혜를 얻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진정한 후원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박 이사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이도윤의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그는 그룹의 미래 사업인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전환 프로젝트를 맡아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핵심 기술 도입을 둘러싼 외부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서 그룹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지만 이도윤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밤 이도윤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려왔고 김 씨가 나타났다. 김 씨는 묵묵히 이도윤의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도윤은 김 씨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편안함과 신뢰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따라 이 사무실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눈앞의 성공에 취해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이도윤은 청소부를 향해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 씨는 걸레질을 멈추고 이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성공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니 놀랍구먼. 보통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찾기 바쁜데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고민하는 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 이도윤은 김 씨의 질문에 용기를 얻어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던 핵심 문제, 즉 외부 기술 파트너와의 불공정한 계약 구조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그룹의 장기적인 기술,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분석을 김 씨에게 이야기했다. 김 씨는 이도윤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고 이도윤의 분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오? 기술인가? 아니면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인가? 김 씨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도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도윤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계약을 추진한 팀장들의 안일함과 그들이 놓친 공동의 이익에 대한 가치관의 부재입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윤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인재개발이사 박태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손에는 전날 밤 이도윤이 청소부 김 씨에게 털어놓았던 비공식적인 고충과 문제의 원인 분석이 담긴 비밀 업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도윤이 언급했던 불공정 계약 조항의 정확한 번호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도윤이 김 씨에게 털어놓은 비공식적인 통찰이 곧바로
박 이사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기묘한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이도윤은 자신의 분석이 순식간에 경영진의 핵심 의제가 된 것에 놀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청소부 김 씨의 귀에서 시작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통찰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교훈을 몸소 배우고 있었다. 이도윤의 입사 후 몇 달 동안 청소부 김 씨로부터 오는 은밀한 도움은 계속되었다. 김 씨가 던지는 조언은 항상 이도윤의 현재 위치보다 두세 단계 앞선 시야를 요구했으며 그룹의 창립 정신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이도윤은 김 씨의 지혜 덕분에 그룹 내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그의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이 성공의 이면에는 김 씨의 정체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이도윤은 김 씨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 씨가 성장의 본질은 선순환 구조의 구축에 있다네라고 말했을 때 이도윤은 그 어휘와 논리가 평소 박태수 이사가 공식 회의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과 놀랍도록 일치함을 발견했다. 그는 김 씨가 청소 도구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단순한 용역, 직원의 노련함을 넘어선 권위를 휘둘러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통제력을 감지했다. 의심이 커지던 어느 날 이도윤은 팀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 아카이브를 방문했다. 아카이브 자료를 검색하던 중 그는 그룹 40주년 기념 영상에 담긴 박태수 이사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사진 속 젊은 박 이사의 얼굴은 지금의 박 이사와는 많이 달랐지만 이도윤은 사진 속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청소부 김 씨가 자신에게 조언을 던질 때 걸레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도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씨와 박태수 이사, 청소부와 그룹 고위 임원. 이 두 극단적인 존재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인 분석은 이 우연의 일치들을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로 수렴시키고 있었다. 박태수 이사는 그룹 창립자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고 청소부 김 씨는 그룹 창립 정신이 담긴 비밀 자료들을 이도윤에게 제공해왔다. 이 논리적인 퍼즐을 맞추자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도윤은 자신의 의심을 애써 부정했다. 그는 박태수 이사를 존경했지만 만약 그가 청소부로 변장하여 자신을 시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일 수 있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강력한 겉모습을 만들어 이용했다는 사실에 이도윤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스승으로 여겼던 박 이사의 행동을 신뢰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통찰을 믿어야 할지 갈등했다. 이도윤은 결국 자신의 의심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 씨든 박태수 이사든 그가 자신에게 전수한 지혜와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김 씨에게서 배우고 박 이사의 지시를 따르며 두 역할 사이의 신뢰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려 했다. 이 침묵과 신뢰는 곧 닥쳐올 그룹 내부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이도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이도윤이 주도한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전환 프로젝트가 그룹 내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의 승승장구는 곧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9세대 임원들은 이도윤의 혁신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박태수 이사가 이도윤을 편애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의 표면적인 안건은 이도윤 프로젝트의 타당성 재검토였으나 실제 목적은 박태수 이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이도윤을 그룹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9세대 임원 대표는 박태수 이사에게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박 이사님, 신입사원 한 명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도박입니다. 이도윤 팀장의 인재 발탁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를 과도하게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수 이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이 김 씨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도윤의 가치와 자신의 철학을 그룹 전체에 각인시킬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문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지원자에게 던졌던 최종 면접 질문의 답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태수는 말을 멈추고 이도윤을 바라보았다. 이도윤은 박 이사의 의도를 감지하고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이도윤이 청소부를 배려한 두 가지 이유를 그의 목소리와 태도까지 흉내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 회사를 지탱하는 가장 낮은 분들에 대한 존중. 둘째, 면접 중에 청소를 제지하지 않은 회사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곧 중요한 인사가 올 것임을 꿰뚫어 본 맥락적 통찰. 이것이 이도윤 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부를 배려한 이도윤의 행동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회사의 품격과 우선순위를 읽어내는 냉철한 전략적 사고임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면접 당일 청소부 김 씨가 통로를 막고 청소할 때 이도윤이 멈춰서서 통로를 비켜주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영상 옆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청소부 복장의 박태수 이사의 모습이 합성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태수 이사는 영상을 멈추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청소부 김 씨로 변장하여 이도윤 팀장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의 본질적인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이도윤 팀장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보여준 존중과 통찰은 순수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를 발굴한 것입니다. 이도윤 팀장을 비호한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 그룹의 창립 정신을 비호한 것입니다. 박태수 이사의 용기 있는 공개는 임원들의 날선 공격을 일거에 잠재웠다. 이도윤은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 후원자가 그룹 최고 임원이었음을 깨닫고 감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에 충격적인 경종을 울렸고 겉모습과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낡은 가치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태수 이사는 자신의 겸손한 행동을 공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박태수 이사의 청소부 변장 공개 사건 이후 이도윤은 그룹 내에서 압도적인 신뢰와 명성을 얻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박 이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핵심 리더로 빠르게 성장했다. 9세대 임원들은 자신들의 낡은 가치관을 반성하며 이도윤의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시작했고 제시네스 그룹은 겉모습보다 태도를 중시하는 투명하고 인간적인 조직 문화로 재탄생했다. 몇 년 후 박태수 이사는 명예롭게 은퇴를 결정했다. 그는 그룹의 인재개발 이사직을 이도윤에게 물려주었고 이도윤은 그룹의 새로운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이도윤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자신의 집무실을 정리했다. 그는 넓고 화려한 집무실 구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낡고 오래된 청소 도구함을 가져다 놓았다. 이 도구함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도윤에게는 끊임없이 겸손과 통찰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은퇴 당일 박태수 이사는 이도윤을 따로 불러 그의 손에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꾸러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청소부 김 씨가 입었던 낡은 유니폼이 들어 있었다. 이도윤 팀장, 이제 자네가 나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네. 이 유니폼은 나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보라는 가르침을 주었네. 자네는 이미 그 지혜를 갖췄지만 이 유니폼을 통해 그 초심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네.
박태수 이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이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낡은 유니폼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유니폼을 입어보았다. 낡고 거친 옷감의 감촉은 그에게 면접장, 복도에서의 긴장감과 청소부를 배려했던 그 순간의 순수한 마음을 되살려 주었다. 그는 박태수 이사의 철학, 즉 투명한 리더십의 가치를 이어받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사님, 저는 이 유니폼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옷을 입고 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결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편함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박태수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직책도 청소부라는 변장도 필요 없었다. 그는 그룹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태도와 통찰력을 이도윤이라는 완벽한 후계자에게 성공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이었다. 박태수 이사는 마지막으로 그룹 건물을 나서며 이도윤이 새로운 리더로서 낡은 청소, 도구함과 낡은 유니폼이 상징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확신했다. 그의 삶은 성공적인 성취를 넘어 스승의 가치와 통찰력을 계승하고 지속시키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